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태재라고 합니다. DNA 입시연구소에서 학생부 관리, 문과 학생부 관리를 좀 주도해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술 면접 등 최종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에 이르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네요. 7시가 돼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예약하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좀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중간에 좀 들어오실 것도 같긴 합니다만,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예비 고이 며칠 안 남긴 했습니다만, 예비 고이하고 이제 일부 예비 고3 학생 부모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스크린을 내려주시죠.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지. 1년은 이제 지금 처음 1학년에서 이제 마무리를 경험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 학생부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예비 고2하고 고3은 지금 크게 변화가 있죠. 고교학점제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에서 이제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결국 분석을 해보면은 등급제가 변화하거나 이런 거 외에 학생부 관리에서 큰 변동은 이제 학년별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걸 좀 같이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이제 학생부를 관리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떤 학생부가 좋은 것이냐,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지도해온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얘기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계속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냥 놔도 넘어가. 교재로 보시고 해야 될까요? 자료 보시고. 예. 기본적으로 이 자료, 나눠드린 자료가 이 화면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혹시 페이지가 안 맞다라고 하더라도 자료 보시면서 필요한 거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비고 2, 3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몇 년 동안 상당히 급격하게 그 학종 제도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가장 크게 기억할 건 이제 2024년에 자소서가 없어졌죠. 자소서가 없어진 다음에 학생부에 대한 인식이 사실상 크게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결국은 성적 받고 탐구 주제 정도만 탐구 주제를 포함해가지고 학교에서 활동한 것들의 명칭들만 학생부에 잘 기재를 해놓으면 그걸 어떻게 엮어서 이제 나를 소개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을, 자소서 쓰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자소서가 없어졌죠. 자소서가 없어졌고 학생부 항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이게 분량이 줄다라거나 아니면은 입시, 기재는 되지만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202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상 경력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개인봉사, 독서활동 이런 것들이 현재도 기재는 되고 있습니다만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게 됐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학교 생활에서 학교에 이제 개설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형식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연스럽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그 변화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봉사, 지금 아마 1년 이상 경험을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개인으로 표기된 외부봉사를 하는 경우는 100명의 학생부를 본다라고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제 학교 인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 외부봉사가 반영되던 시절은 인성평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을 외부봉사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도한 학생들이 학종을 쓰는 학생이면 외부봉사를 평균 200시간 이상씩 했었고, 의대 가는 학생이면 400시간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로가 됐죠. 독서 3년간 50권 정도도 안 되는 학생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독서 기록에 말 그대로 이제 학교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한 권도 안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국은 입시에 따라서 학생부를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지금까지도 계속 달라져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그리고 한정된 물량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도 작년 고교학점제 더불어서 시행과 더불어서 작년 올해 이제 변화한 것들이 크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복구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몇 개는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특 마감 시한이 작년 1학기 때 1학기 과목은 1학기에 마감한다라는 것이 지침화돼가지고 8월 말이 지나면은 그 이유는 정정 기록을 남겨야 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골치 아픈 방식이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 연말로 돌아왔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예비 2학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1학기에 500자를 쓴 다음에 오히려 그거 일부를 지우고 2학기 내용을 추가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작년부터 기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고1들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방식을 학교들이 어느 정도 학생부를 보면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지침에서 과제형 수행평가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암기해서 답하는 수행평가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올해 새롭게 추가된 문구가 뭐냐면 자유롭게 탐구 주제를 선정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학생의 탐구 역량을 보여줄 때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자율 탐구를 해서 보고서를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었는데 형식적으로는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못하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탐구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고서가 아닌 대부분은 발표라는 명칭으로 탐구해서 발표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넘어가네요, 페이지가. 그래서 이 부분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올해 큰 2, 3학년 모두 적용받는 부분이 기재 분량이 일부 또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변화의 방향은 계속 볼 수 있는 내용과 기재할 수 있는 분량이 줄어드는 방향이었고 그게 한 번 더 적용이 되는 게 작년에 이미 지금 마감하는 과정에서 진로활동 700자 쓰셨죠. 500자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담임선생님 쓰시는 행동특성 및 종합위원 500자에서 300자로 올해 2, 3학년 모두 동일하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봉사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250자까지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50자로 줄였는데 이건 뭐냐면 편법으로 이제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봉사활동 그 학교 기준 봉사활동에서 뭔가 그 기획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그걸 이제 학생의 역량을 세세하게 써주는 방식으로 정성평가 방식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타이틀 정도밖에 쓸 수 없는 분량으로 이제 한정한 부분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건 이미 이제 적용이 된 부분이죠. 공통과목 기재 분량이 원래 과목당 500자였던 거에서 공통 국어라고 한다면 합쳐서 500자로 이미 확정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현재 고3은 개인별 세특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2 같은 경우에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그 혹시 예비 고2 학생 중에 1학년 때 개인별 세특을 기재 탐구 형식으로 기재한 학생이 있나요?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그 고교학점제 시행이 되면서 개인별 세특에 원래 이제 그 수업량 유연화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과목에 한정할 수 없는 교과 활동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어떤 융합 탐구 같은 것들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이었는데 그 기재 가능한 항목에서 올해 그 작년 그 고교학점제와 더불어서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을 기재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개인별 세특에 어떤 탐구 활동을 기재할 수 있는 길을 어느 정도 막아놨습니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건 부담이 줄어든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분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 개인별 세특만 말씀을 드려도 예전에는 과목도 기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창체도 분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별 세특은 예전부터 기재 가능했지만 아무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적지 않았는데 자소서가 없어지자 모든 학교들이 적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보여줄 부분이 줄어드니까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는 좀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부분이 AI 활용에 대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공부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AI는 계속 교육계가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생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어떤 탐구를 하려고 하면 탐구 주제 하나 내놔 하고 보고서까지 써줘 라고 해도 이미 다 할 수 있는 수준으로 AI가 발달을 했죠. 한 번만 점검하면 되는 정도로. 그런데 이제 교사도 기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줬고,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베끼지만 마라. 한 번은 검토를 해라 라고 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과제형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 교사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룰을 정해주고 그걸 따라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라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교사의 어떤 편의나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지침들이 올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이라기보다는 그 학생들의 어떤 평가 의도를 고려하면은 학생부 기재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 AI를 사용하는 것은 입시 과정에선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어떤 주제를 할지 고민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좀 추천을 받는다거나 이런 데서 활용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좀 바보 같은 시대가 되는 건 사실이긴 하죠. 실제로 이제 지금 저쪽 그 다른 건물에서 설명하고 계신 이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AI를 아예 전면에 내세우시는 분이에요. AI를 활용해서 관련 주제 추천해주고 개요까지 잡아주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국은 우리가 이 학생을 평가하는 교수님들의 마인드는, 특히 문과 교수님들은 아직 거기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특정 진로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까 이런 고민을 할 때 AI한테 묻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모든 학생들을 항상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도 제가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은 이제 매일 뉴스를 보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접해가는 과정에서 사실 무엇을 지금 다루는 것이 좋은가 이런 고민들을 누적된 데이터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그 색깔 있는, 그 학생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학생부를 만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도 결국 제가 뗐군요. 이제 학생부의 항목을, 실제 연번으로 붙어있는 항목을 보면은 우리가 인적사항부터 맨 마지막에 8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까지 해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그게 들어갔죠. 이 학교폭력 그 부분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것들 중에 반영되지 않는 것, 실제로 대학에 제출은 되지만 가리고 보는 것, 인적사항 같은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여기 출결사항 정도하고 이 박스에 있는 것들만, 결국 학생부에는 많은 내용들이 적히게 되는데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과거에 이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 예전에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탐구대회 1등하는 거였습니다. 탐구대회 1등하면 그 학교에서 탐구 제일 잘하는 학생인 거였어요. 그리고 교과서 수상 받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 최우수상 받으면, 이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그 창체하고 세특 종합의견에 다 녹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생부 관리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학생부에서 뭘 보고 싶은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미 폐지된 자소서에 대해서 서울대가 한 말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학생부에는 결과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면 자소서는 결과가 보여주지 못하는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변화나 학업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라고 하면서 자소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데 자소서가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생부 관리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소서처럼 쓰는 거예요. 자소서처럼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얼마나 내가 우수한 학생인지를 내용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 현재 고3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서울대 평가 요소 명칭을 바꾸죠. 명칭을 바꾸는데 기존 명칭에선 이 학업 역량이라는 것이 50% 반영된 학업 역량이 순수하게 성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성적만으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명칭을 종합사고 역량으로 바꾸고 평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깊이 있는 지식을 잘 갖추고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 및 판단력을 나타내는가를, 예를 들면 평가 비중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입시에서 50%를 반영하게 되는데 그게
5등급으로 평가된 내신으로 알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업 역량, 이 학생이 그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의 성적으로 보던 우수성도 결국은 세특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이미 이거는 명칭은 현재 예비 고3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50%가 평가되고 탐구 역량은 이 부분에서 평가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은 둘을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건 동일하다. 성적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재 영역별, 아까 이제 나열한 그런 기재 영역별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학생부를 쓰는 게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뭘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개인별 세특은 뒤에 세특에서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창체하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묶어놓은 이유는, 개인별 세특도 묶어놓은 이유는 본래 이제 담임 선생님이 기재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쓰는 영역들이죠. 담임 선생님이 쓰는 영역들인데,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 진로 활동 특정 프로그램이나 개인별 세특을 담당 교사가 이제 작성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담임 선생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학 선생님이라고 하면 수학 1년 동안 가르치시죠. 거기 이제 예를 들면 2학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학 선생님으로서 이제 그 두 과목을 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00자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활동 500자, 그 다음에 진로활동 줄었으니까 500자, 그 다음에 개인별 세특 500자, 그 다음에 그 종합의견 줄었으니까 300자라고 하면은 담임 선생님이 한 학생에 대해서 써야 되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미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담임 선생님은 물론 뭐 초안 같은 것을 미리 쓰시는 선생님들은 꽤 있으시긴 합니다만, 뭔가를 받아서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서 학생 의견대로 써주시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결국은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정해진 루트를 따라가기보단 선택적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여주는 게 결국은 학생을 드러내고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 같은 기재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기평가서를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은 자율, 그 다음에 진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에 기재 주체가 한 명이다 보니까 사실상은 어떤 그 활동 성격에 따라서 자율과 진로로 구분하기 애매한 활동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명칭의 활동이 1학년 때 자율에 있다가 2학년 때 진로에 있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내 전체 창체와 종합 의견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다. 그리고 리더십 같은 경우는 과거엔 전부 자율에 썼는데 요새 종합 의견을 쓰는 경향이 좀 더 많아졌다. 동아리 세특도 결국은 우리가 평가 요소를 고려한다면 탐구 역량을, 공동체 역량 혹은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큰 탐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특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탐구 활동을 2개 정도 적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가능하면 동아리에는 팀 활동을 하나 이상 적는다라는 원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왜 모여서 동아리 활동하는데? 라는 생각을 평가자가 하게 되거든요. 특히 2학년 때까지는 그런 활동이 자연스럽게 있는데 3학년에 올라가면 한 7, 8 정도 동아리 활동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다가 그냥 500자를 채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 탐구 보고서를 2개 내고 끝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엔 안 했다는 티를 너무 강하게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활동 정도는 그래도 같이 모여서 발표라도 서로 들어보는 활동 정도를 제안하고 기획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평가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예 2개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 형태로 1학년 학생부가 마무리된 학생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있습니다. 전혀 손대지 않고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활동을 나열하게 됩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전에 2학년 때 저한테 온 학생이 1학년 학생부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재됐다라고 하면 이게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나쁜 내용은 아닌데 평가자가 읽었을 땐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읽고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쪽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 학생은 학급 회장을 기재했는데 학급 회장은 사실 길게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지를 성실히 했달지 이런 내용을 길게 쓴다라고 해서
인상을 주지는 못하지만 이 학생은 일종의 탐구와 리더십을 연계해가지고 한 250자 정도의 내용을 구성한 사례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학급 회장으로서 학급 공동체 개선을 위해서 뭔가 탐구를 통한 결과물을 활용한다 라는 방식으로 자율활동에 기재한 사례니까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서술이 과거 자소서가 있었던 시절엔 충분히 좋은 서술입니다. 충분히 좋은 서술인데 밑줄 부분만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검사해보니까 이런 적성이 드러난다라거나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뭐 우리 기업형 인재다라고 하면 정형외과에서 성격검사가 기업형으로 나왔으니까 뽑아줄까? 라는 생각을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평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 스스로의 강점을 어떻게 이해했다라거나 아니면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어떤 소감을 밝혔다라거나 이런 건 단순 참여일 뿐인 것이지 아무런 학생의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약간은 앞에서 본 거랑 성격이 비슷하긴 하네요. 이제 서울대 간 학생인데 실제로 독서 캠프에서 읽은 책을 이 학생은 전교 회장이었단 말이죠. 전교 회장으로서 급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책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적용해봤다 라는 식으로 내용을 줬고, 예를 들면 뭐 AI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을 하고 관련된 연구 자료를 통해 가지고 탐구를 한다. 이 뒤에 이제 탐구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론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둘이 결국은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학생부라기보단 평가자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데서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보면 선생님하고 사이가 매우 나쁜 아주 일부의 학생을 제외하면 다 칭찬밖에 없어요. 다 칭찬밖에 없는데 그건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이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한테 똑같이 써도 좋은 내용이 복붙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떤 내용이 좋은 내용인 건가, 이건 이 학생만을 위해서 쓴 문구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 그게 구체적인 예시, 사례를 통해서 언급되어야 한다. 배려심이 있다라고 표현해서 배려심이 있다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배려하는 행동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탐구심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볼 때 탐구심이 있는 것인지를 전달을 해줘야 된다. 이쪽 다 좋은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인데 예를 들면 오른쪽을 본다라고 하면 이 학생, 아래쪽 이 학생은 예를 들면 뭔가 실제로 뭔가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이다,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주식 분석 사이트에서 뉴스를 구독해서 매일 이메일로 받아보더라. 그 다음에 농구 좋아하는 거하고 영어 실력 향상을 연결하기 위해서 NBA 농구 중계를 꾸준히 듣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의 어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다른 학생만이 아닌 이 학생만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적어주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측이 결국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데 예체능까지를 포함해서 학생부에서 이제 딱 봤을 때 첫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비어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체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체능은 두 줄 써있다 라고 하면은 입시에 관련 없는 과목이라고 별로 성실히 안 했나? 라는 인상을 처음에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자, 1500바이트의 80% 이상은 충실히 기재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도록 하고, 개인별 세특 같은 경우에 아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3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비고3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융합활동으로서 잘 기획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 보면은 그 융합형 탐구 프로그램이 없거나 아니면 3학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담임선생님한테 좀 미리 물어봐요. 그런 프로그램 3학년 참여 안 하는데라고 하면 개인별 세특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면 뭐 가져와 라고 해서 그대로 실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미리 확인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고1, 2는 사실 이것도 학교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별 세특에 기재 가능한 항목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발명 발열 활동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뭐 앱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통합과학 시간 같은 데 하는 뭔가 우리 적정 기술 하는 활동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적을 수 있는 활동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개인별 세트 활용은 고1, 2는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특 적을 때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활동의 반 이상을 반 전후로 사실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닌 여럿이 하는 활동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재로 보면 모든 활동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전부 다 과정 전체와 전체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전체에 대한 평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학생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10명이 해서 이 결과를 냈는데 그 학생이 잘해서 한 건지 아니면 무임승차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잘해서 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라고 명시된 순간 역할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고 특히 그 활동에서 내가 뭘 했는지가 기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없이 모든 활동이라고 기재된 순간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에서 오지 않게 된다. 이거를 기억해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인 칭찬 위주의 평가가 있긴 해야 돼요. 있긴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선생님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긴 합니다만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한 문장 정도가 딱 좋습니다. 한 문장 정도가 딱 좋다. 이걸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약간 기계적으로 탐구할 때 동기에서 이제 관심 진로 쓰라고 하고 세특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경영에 관심을 가진 학생으로서 이 주제를 선택한 이런 거를 과목마다 그냥 10과목이면 10과목 다 반복하는 선생님들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떨까요? 잠깐 생각해보면 분량 낭비죠. 일단 분량 낭비이기도 하고 우리가 결국은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를 확정한 상태에서 한번 점검을 해본다라고 하면 학교도 이제 지원을 할 때 경영 가고 싶었던 학생이라고 다 경영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로 관심사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관심, 직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현재 닥친 문제인 인구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 탐구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경영학과 학생도 관심을 가질 법한 문제고 사회학과 쓰는 학생도 관심을 가질 법한 문제고 여러 사회복지학과 쓰는 학생도 관심을 가질 법한 문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과에 맞는 주제를 선택했네라는 인상을 내가 무슨 진로에 관심이 있어서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아니면 내가 국어에서 어떤 문법을 탐구를 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 학생이 사회학과도 쓰고 국문과도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제 국어학에 국어학자가 되고 싶어서라는 말 없이 쓰면은 그래 예를 들면 그 사회학과 입장에서는 과목에 맞게 국어에서는 탐구한 거네 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 직업에 대한 관심사를 명시하는 것은 최대한 피한다. 이게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너무 성실한 경우가 많아요. 너무 성실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결국은 형식하고 기한만 준수하면 만점을 주는 어떤 수행평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제 본문을 잘 쓰고 이런 데 공부를 많이 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게 학생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한테 저도 물어보면 보고서 몇 페이지 쓰냐라고 물어보면 요새는 한 페이지 혹은 2페이지라고 많으면 3페이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대회가 있었던 시절 보고서라고 하면 20페이지, 30페이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자체에 공을 들이는 게 내가 입시 평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주제와 좋은 방식으로 탐구를 했다라는 그 어떤 뼈대를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의 시간을 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본문을 쓰는데 8을 들일 것이 아니라 주제를 잡고 개요를 구상하는데 8의 힘을 들여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내용이 평가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신경을 쓰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특을 쓰는 과정에서 그래 이 과거에 독서 기록 없어졌으니까 독서 활동을 하자라는 선생님들도 많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쓴다라거나 토론을 한다라거나 이런 활동들이 대부분 이제 수행평가로 되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학생부 내용으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킨 것을 잘 수행했다 그리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은 실제로 학생의 탐구 역량이 아닙니다. 탐구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독서 활동 그 다음에 에세이 쓰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뭔가 지문 설명하기 이런 활동이 있고 그게 학생부로 기재된 것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 준비 과정이나 아니면 그 활동을 마친 후에 후속 활동으로서 탐구가 추가로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걸 여쭤봐야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한 수행이야, 독서 활동이야라고 하면 혹시 이 책을 읽고 관심 가진 문제에 대해서 후속 보고서를 써도 되나요? 후속 발표를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고 안 된다라고 하면 애초에 그 감상문을 쓸 때 뭔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생각을 탐구 과정이 포함된 감상문이나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 조별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문제풀이를 발표하거나 초치 시험을 본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기재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같은 국어 과목의 사례 2개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이 선생님은 이 학생을 정말 예뻐하는 학생이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보면은 빨간이 언제나 교사와 눈을 마주치고 큰 소리를 대답하고 끄덕이는 이 학생의 반응을 살피게 될 정도로 집중한 능력이죠. 이런 문장은 써낼 때 학생이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매우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계속 칭찬을 이어나가면 더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딱 끊어줬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서술이고, 그 다음에 단순한 수행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뭔가 조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주제 말고는 안 써있다라거나 아니면 책을 읽고 감상만을 쓴다라거나 해서 실제로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인상적인 획득이 아닌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사실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돼요. 여기 보면은 책 읽었죠. 그 다음에 어떤 해외 사례를 비교했고 그 다음에 관련 규정 찾아봐서 이제 신문을 제작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이후 자치구의 관련 내용을 제안한다. 뭔가 이 학생은 탐구 하나를 해서 단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문과에서 이제 이과에서 실험을 하듯이 문과에서 단순한 어떤 문헌 탐구가 아닌 실질적인 뭔가를 하는 탐구 방식으로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설문조사죠. 설문조사를 수행한다라는 건 품이 많이 들어간 일입니다.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거 외에 특히 이제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런 정책 제안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서 1년에 한 번 정도 활용하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자치구에 관련 내용을 제안을 어떻게 할까요? 구청 홈페이지에 글 하나 쓰는 겁니다. 정부에 건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다. 이 아래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탐구 과정과 방법이 충실히 드러나 있다라는 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재 영역별로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학년별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제 학생부 관리에 관련해서 개인으로 지도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할 때 항상 이제 처음에 이러면은 정말 학생부 관리가 쉬워지고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한 선배 한 명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친한 선배 한 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선생님, 내가 이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립학교, 일부 공립학교가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은 2학년 선생님 그대로 3학년 선생님 그대로죠. 그러면 그 선생님이 작년에 했던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기재하고 수정 의견을 냈을 때 받아들여줄지 아닐지, 보고서 더 내라고 하면은 받아주실지 아닐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선생님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파악하는 것만큼 힘이 되는 학생부 관리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다라고, 보통 어렵다고 합니다만 친한 1년 위에 학종 준비하는 선배 한 명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선생님이 문구를 받는지 아니면 쓰고 결국은 이 손도 못 대게 하는 선생님, 이런 걸 알면 어디에 힘을 줘야 될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면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결국 우리 공부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 수능 준비, 최저든 아니면 정시든 간에 준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활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뭘 더 우선하고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나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2학년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작년에 1년 과목으로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1학기에 학생부를 작성하긴 했지만 2학년이 되면 한 해 과목도 물론 존재하긴 합니다만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 뭐 수학이든 영어든 이제 두 과목으로 분리가 돼서 세트 기재 분량이 2배로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 학기 만에 500자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2학년에 이제 새로 생긴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얘기할 게 1, 2학년은 학생부가 마감이 2월 말일입니다. 2월 말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저하고 이제 상담한 학생도 다음 주에 학교에 나간대요. 학교 나가고 학생 보여주고 점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고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전부 다 2월에 며칠씩 등교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새는 방학을 좀 늦게 하고 그냥 바로 3월에 개학을 하는 학교들이 꽤 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에 나가냐 아니냐가 학생부 관리가 이제 마감하는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대응에 있어서 이제 방학하고 바로 개학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특히 방학 전에 모든 걸 사실상 끝내려고 좀 서둘러야 된다라는 것 정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달라요. 우리 학교가 학생부 관리가 용이한 학교든 아니든 간에 3학년은 학생부 관리를 마무리할 시기가 매우 충분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3학년 2학기 개학을 언제 해야죠? 3학년 2학기 개학을 이제 작년 기억을 되돌아본다라고 하면 빠르면 8월 12, 3일 정도에 하고 늦어도 20일 넘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부 마감은 8월 말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주에서 거의 3주 가까이 학교를 나가는 기간이 학생부 마무리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학종을 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좁혀져 있고 3학년 선생님들은 입시에 도움이 되게 한다라고는 생각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3학년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그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엄청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3학년에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뭐 이미 예비 2학년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화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변한 게 없다. 학생부 관리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통과목이 둘로 쪼개진 것 때문에 분량이 2배로 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게 캔슬된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과목 선택의 자유가 자유학기제라는 우리가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거의 없다라는 걸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거의 다 1학년은 다 정해져 있고 예체능 정도만 예체능 정도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2학년, 3학년도 이제 미리 계획을 밝힌 뭐 외고나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선택 과목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랑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성적 나오는 과목 수의 변화나 아니면 등급제 변화나 이런 그 성적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이 차이가 생겼을 뿐이지 학생부 관리에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학생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했는데 크게 나눠보면 이제 선생님의 기재 스타일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원칙에 충실하는 바는 선생님께서 직접 학생을 관찰해서 1년 동안 학생을 관찰해서 전체를 작성하시고 일반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어 라고 한번 보여주는 방식.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교육부가 허락한 방식입니다. 학생이 뭔가 자기평가서를 제출을 하면 그걸 참고해서 선생님이 작성하고 그걸 학생에게 다시 보여주는 방식. 그 다음에 이건 허락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많은 학교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학교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이 명칭은 이제 자기평가서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우리가 1500바이트잖아요. 500자라고 부르는데 뭔가 자기평가서를 써오라는데 250자로 2개를 쓰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500자로 자기평가서를 써오라고 한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써온 대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규정에는 맞는 방식은 아니긴 합니다만 실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학교가 그렇게 안 해왔다라고 하더라도 3학년 때는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이것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결국은 선생님이 학생부를 기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학생부를 관리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불가능, 뭐 선생님이 하는 걸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방식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지를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이제 500자, 250자를 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것도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 이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한다라는 이해가 있을 때 학기 중에는 주제와 계율을 잘 잡는 것만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는 게 맞죠. 연말에 문구 내고 그거 조정하는 게 학생 관리의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데 우리가 그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안 한 거를 나중에 쓰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하고 방법론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신경 쓰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신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접근 방식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그 문구를 써내고 문구가 반영된 걸 보고 다시 한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의견을 드리고 하는 게 학생 관리의 대부분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 경우에 이제 일부 자사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뭐가 좋은 학생분인지 모르면 오히려 선생님이 쓰시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2학년쯤 되면 뭐 약간 집단 현상점 이런 게 좋은 거야라는 이해를 학생들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변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 보통 하는 정도의 학생부가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1학년 때 일반고에서 이런 경우가 가장 많긴 합니다. 교사 선생님이 그냥 작성하시고 한번 마지막에 보여준다라는 정도고 그게 이제 수정이 어렵다라는 경우에는 사실상 학생이 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아까 학생이 문구를 내는 것과 정반대로 탐구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탐구를 잘해서 선생님이 잘 써주시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잘 써주실 수 있도록 보고서를 발표문을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추고 참고 문헌을 넣고 이런 것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탐구에 대한 요약을 실수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보는 부분은 본문을 보고 자세하게 써주시기보다는 그게 없다라고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론에 보통은 왜 탐구했는지 동기를 적게 되는 거고 탐구의 방법론을 밝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에서 본론에서 탐구를 한 다음에 결국은 이 탐구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나 아니면은 방향성 같은 것들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론하고 결론이 중요한 거죠. 서론하고 결론을 쉽게 말해서 서론 결론을 합치면 원하는 자소서 문구 자소서가 아니라 학생부 세특 문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신경을 써준다. 그 다음에 마무리에 관리가 힘든 만큼 작성 과정에서 조금 더 힘을 줘야 되는 게 이 방식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결국 정리를 하자면 내가 1500자 써내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선생님이 써주실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평가서를 받는 경우 자기평가서를 받는다는 점이 미리 확인된다라고 하면 거의 확실하게 자기평가서 문구를 요약을 해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도 내가 1500바이트 써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탐구 자체를 잘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평가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자기평가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어떤 학교에 한국사 자기평가서인데 항목이 9개입니다. 항목이 9개예요. 이거를 나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서 다 3문장씩 4문장 5문장씩으로 매우 빽빽하게 쓴다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500자에 쓸 수 있는 분량이 8문장에서 9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두 열심히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 문장씩 들어가겠죠. 하나의 활동이 한 문장으로 기재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런 항목을 받았을 때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혹시 몇 개 항목은 좀 빼고 작성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빼고 작성해도 되냐라고 물어봐서 빼도 된다라고 하면 2-3개 항목에 집중해서 합치면 500자를 약간 넘는 정도로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걸 요약을 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1500바이트 써내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써내야 되는 1500바이트를 쓴다는 거나 아니면 그럴 때 강조하고 싶은 항목들을 정해서 집중 기재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위주로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시간을 좀 1시간 약간 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내용들이 조금 있으니까 좀 이 핵심만 좀 짚어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학생부를 관리하는 이유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탐구 역량을 평가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탐구를 어떻게 하느냐
탐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 일단 주제를 선정하고 그거를 주제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 1학년 때는 좀 폭넓게 해도 된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학년 때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국어 과목에서는 문법 탐구하고 문학 탐구하고 해도 된다는 과목에 맞게 탐구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 어떤 진로에 기반한 탐구를 했는가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탐구 하나하나가 잘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지만 2학년 이후가 되면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2학년, 3학년에는 학생들을 보다 보면 이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다라는 게 두어 개 정도 보여야 됩니다. 그냥 경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경영에서 예를 들면은 조직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인사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복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드러내는 방법은 뭐냐면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 주제를 계속 다른 방식으로 확장해 가면서 다뤄주는 것으로 2, 3학년 때는 2개, 많아도 3개 정도로 특정 관심사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1년은 다 지났으니까 2학년 이후에 탐구 주제를 선정할 때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한 1학년 때, 2학년 때 내가 한 것을 확장하고 심화할 만한 주제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건 꼭 탐구해야지라는 걸 미리 몇 개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주제로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 그걸 과목 성격에 맞는다라고 하면 가져간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이 주제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 한 번에 끝내면 안 돼요. 우리가 한 과목을 잘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인구 문제 같은 것은 엄청나게 큰 주제죠. 엄청나게 큰 주제인데 인구 문제 가지고 뭐 대여섯 개 내용을 뭐 해결 방안도 다르고 아니면 연금 문제도 다르고 아니면 그 저출산 개선 방안도 다르고 이거를 탐구 하나에서 400자, 500자에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은 현황만 뭔가 수학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과 이제 해외 대응 같은 걸 살펴보는 탐구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해결 방안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가 이 학생 중심 관심사라고 할 법한 것을 한 번에 전부 다 다뤄버리지 않고 나눠서 쪼개서 매우 세세하게 다뤄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는 항상 창체가 제일 잘 보입니다. 창체가 제일 잘 보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탐구는 우선적으로 그의 중요한 탐구는 창체에 배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탐구 역량의 깊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간 한두 번 정도는 설문조사나 이런 활동들을 고민한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0명에서 설문조사하고 5명에서 설문조사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럼 그걸 써주는 게 좋죠. 근데 반 친구 5명한테 했다. 라고 하면 그냥 설문조사를 했다. 라고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 선정할 때 이거가 이제 지금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500자에 얼만큼의 내용을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종합의견 빼고 전부 500자란 말이죠. 8문장이나 9문장이에요. 선생님들이 쓰는 문장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3개를 쓰면 일단 위험해집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3개를 쓰면 2-3문장씩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태도평가가 한두 문장 들어갔다라고 하면 2문장 정도로는 역량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구 주제하고 결론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 써도 그 분량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과목당 자율 진로 다 마찬가지로 동아리로 2개를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데 그게 요새는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하나로 접근하는 학교나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만 쓰는 거예요. 한 과목에 하나만. 근데 그게 구구절절 이제 결론을 자세하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안에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하다가 이런 탐구를 했는데 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관련된 뭔가를 심화한다거나 약간 2단계 정도로 갖춘 큰 하나의 탐구를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동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교과 혜택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서 배운 내용에서 탐구를 시작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뭘 배우다 인권 문제를 배우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 과목에서 무슨 개념을 배우고 거기서 확장했다라는 거 플러스 주제를 선정할 때 우리가 2학년 이후엔 이미 한 것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걸 고민하자라고 했고 반복적으로 관련 주제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같은 해에도 예를 들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2개, 3개의 탐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 서술을 통해서 심화 확장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조금 성격은 서술은 다르긴 합니다만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제 2학년 때 창체에도 탐구가 있고 세특에도 탐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2개를 자세하게 활동 내용만 써놓으면은 평가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 해가지고 양쪽에 쓴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2개의 활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학년이 넘어가면 당연히 구분은 되긴 하겠습니다만 2개 중에 내용을 보고 실제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나중에 할 법한 활동인지를 보세요. 예를 들면 국어 3월에 했고 9월에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2학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중에 나중에 할 법한 활동의 동기에 A라는 활동을 심화하여라는 문구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개가 비슷한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없으면은 복붙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심화 확장하는 학생이네 라는 걸로 완전히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 심화된 활동에서 후속 활동의 동기를 명시해준다. 동기로 앞에 활동을 명시해준다. 이 원칙을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냥 단순 참여는 가치가 적다라는 것을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 정도도 이제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둘 다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사실 주제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먼저 개요가 잘 잡혔어 라고 하면 이 주제도 괜찮을 것 같아도 그냥 이 주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으로 동등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걸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환경, 인구구조, 국제분쟁 같은 주제는 진로와 상관없이 안 다루면 이상합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모든 학생이 코로나 문제를 국문과 간 학생부터 의대 간 학생까지 다 다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환경 문제든지 아니면 인구 구조의 문제든지 이런 건 아니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들은 어떤 진로를 목표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뤄도 되는 주제니까 주제가 고민된다라고 하면 과목에 맞다면 1년에 몇 차례씩 다뤄주는 건 자연스럽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 과정을 보여준다. 결과가 아니라 주제로 평가가 나는 것도 아니고 결론도 학생들이 제시하는 결론을 보고 이 학생 대단한 결론을 냈는데 라는 걸 우리가 논문을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이 쓴 보고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문장 써있는 서술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의 우수성으로는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탐구했다는 것 이상으로 좋은 그 방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제든 간에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면 다 해주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터넷이었지만 구글링 하더라도 다 이제 네이버 지식인만 검색해도 웬만한 지식 갖출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AI 보고 인터넷 보고 탐구한 건 아니다라는 걸 설득하는 게 문과 탐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구 방법의 가장 핵심은 내가 인터넷이 아닌 뭔가에 믿을 만한 자료를 봤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자료의 예시는 크게 봤을 때 책, 기사, 논문, 통계 이 4가지입니다. 책, 기사, 논문, 통계 이 4가지를 탐구 하나마다 한 2개씩 언급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있고 그걸 탐구할 때 활용했을 법한 자료 2개를 찾았다면 탐구는 사실 끝난 거라고 같아요. 예를 들면 기사보다 관심이 생겨서 주제로 선정했어 라고 써주고 그래서 뭔가 기사에서 하는 말이 진짜 그런지 알고 싶어서 통계청에서 통계를 분석을 해봤어. 얼마나 좋은 탐구입니까? 제대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탐구로서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논문의 활용 같은 경우도 이것도 선생님 성향을 많이 타죠. 논문 안 써주시는 선생님, 내는 대로 써주시는 선생님 이런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써주시든 안 써주시든 간에 논문을 찾아보는 게 탐구에 엄청나게 도움을 줍니다. 그냥 초코소년 이렇게 처음 치면은 몇백 개의 논문이 DBPR 검색하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목만 봐도 초코소년 가지고 이런 탐구를 할 수 있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좀 폭넓게 다루고 있는 걸 본다라고 하면 해외 사례 들어있고 통계 들어있고
뭐 설문조사 결과 들어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에 도움을 받는 과정으로서 이제 논문 사이트 모든 학교들이 이제 DBP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논문을 먼저 찾아보고 탐구 계율을 잡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고, 기재까지 논문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의식적으로 그냥 논문에 있는 해외 사례하고 통계를 분리해서 내가 그 두 개를 찾아봤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 활용은 자율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논문은 기재할 수 없느냐? 규정상 기재 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논문 안 써준다라고 하시는데 일리가 있긴 합니다. 기재할 수 있는 논문은 우리가 논문 중에도 그 바코드가 부여된 논문들이 있어요. 책자 형태로. 그런 논문을 기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이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논문 어차피 되는 거 써주신다라는 선생님도 있고, 논문이란 표현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학생이 논문 썼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지 논문을 봤다는 얘기를 쓰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안 써주시냐 하면 뭐 연구자료, 선행연구 이런 식으로 표현 돌려 다 씁니다. 그리고 책 쓰듯이 그냥 제목 쓰면은 논문이라는 표현 없이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지, 내가 학자의 연구를 찾아봤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기재할 때 신경 쓸 것,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탐구를 기재할 때 동기, 여기 빼먹었는데 주제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탐구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고 학생의 생각이 있고 교사가 이제 탐구를 평가하는 내용, 이 정도가 하나의 탐구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가 라는 건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에요. 사실 내가 뭐 대개 분량을 쓴다라고 하면 60, 70이 저기에 할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쓰거나 학생들이 쓸 때 결론이 60, 70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결론은 변별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이 아니라 뭘 보고 어떤 탐구를 했는지를 쓰는 걸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주제 자체보다는 왜 그 탐구를 했는가, 교과하고 연계되거나 본인의 관심사를 심화한 것인가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덜 중요하다고 제가 보는 건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그 다음으로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교사평가가 그냥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상대적인 우수성이 기재되면 좋아요. 그게 예를 들면 뭐냐면 우수 발표자로 선정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우수하다가 아니라 딴 학생들보다 우수하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면 좋다. 이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논문에 대해서는 아까 한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짚어볼 것들을 좀 빠르게 짚어본다라고 하면, 아까 진로 목표를 명시하는 건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을 거치고 예비 3학년이라고 하면 아마 드물고 이미 방향을 수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문과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의 목표는 로스쿨이죠. 로스쿨인데 법학진로는 밝히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진론입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면서 메이저 대학들의 법대가 없어졌죠. 법대가 없어요. 지금 현재 법대가 있는 학교 중에 제일 높은 학교, 대학을 서열한다라고 하면 높은 학교가 동국대입니다. 나의 목표가 동국대 이하만이다라는 게 아니면 그냥 결국은 경제학과를 가서 법대 로스쿨을 가든 아니면은 철학과를 가서 로스쿨을 가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과 입장에서 우리 학과를 거쳐서 로스쿨에 가겠다라는 학생보다는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라는 학생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스쿨에 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 색깔을 3년간 최대한 지우는 것이 입시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미 1학년 때 밝혔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관심사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변화가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동아리 선택은 1학년이 아니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왜곡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체능 동아리나 이런 것보다는 탐구나, 근데 명칭이 꼭 뭐 경제나 이런 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뭐 기사를 쓴다라거나 아니면 영어 관련 동아리라거나 이런 거 어떤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교과 비교과. 결국은 지원을 할 때 성적대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학생부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성적만 좋다라고 하면 교과 말고는 경쟁력을 얻게 되지만, 성적이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원하는 학교에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학생들이 실제로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결국은 비교과를 잘 관리하되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내신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접근이다. 물론 비교과,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성적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학생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봐주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 같으면은 1차에 붙고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케이스가 서울대에는 의외로 많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항상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적을 챙겨야 된다. 그 다음에 성적에 편차가 있어. 내가 어떤 과목은 잘하고 어떤 과목은 못한다 라고 하면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못하는 과목을 보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예비 고이하고 예비 고3이 조금 접근이 다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를 알 수 있는 예비 고3 같은 경우에는 2등급 경기에서 2등급이 되거나 3등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2등급에 운 좋게 2등급이 됐네, 3등급 아쉽게 3등급이 됐네라는 것까지 다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균형 있게 열심히 한다라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 우리가 서울대를 예로 들어서 성적 평가를 할 때 일단 전체를 가지고 점수를 한번 준 다음에 특히 잘하는 영역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방식을 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하는 걸 보완하는 것보단 잘하는 걸 유지해 주는 게 오히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 예비고사. 근데 우리가 그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5등급제에서는 예를 들면 2등급과 3등급의 경계가 있어요. 그럼 필사적으로 3등급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표준 편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등급 범위가 너무 넓죠. 우리가 결국 2등급 말 그대로 서울대 가는 학생도 2등급이 있어도 됩니다. 근데 3등급이라는 게 결국 그 과거 기준으로는 우리가 4등 중반 이 정도이긴 합니다만 그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학생이 6등급 정도, 과거 6등급 정도의 성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등급 이하로는 맞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학생부에서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리더 활동인데 이것도 아마 많이 얘기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리더십은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 20% 전후로 인성을 공동체 운영을 평가한단 말이죠. 근데 봉사하고 리더를 보고 평가를 했었는데 봉사가 변별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결국 리더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성 영역의 평가만큼 객관적인 기준으로 거의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다라고 해서 리더십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리더를 해야 리더십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리더는 많이 챙길수록 유리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심지어 3학년 2학기 학급 임원도 노려야 됩니다. 우리가 8월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학급 임원 당선까지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리더 활동을 잘 챙겨야 된다. 도전하는 게 좋지만 그리고 부담이 돼서 맞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부담 안 되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모둠장, 그 다음에 교과부장, 교과 멘토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공동체 역량을 내가 점수를 전혀 못 받는다는 거, 그게 이제 입시 결과에 의외로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챙기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 예를 들면 봉사 그럼 이제 변별력이 없다고 하는데 안 해도 되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사가 이제 못 보게 되고 나서 꽤 몇 년이 지났죠. 근데 제가 이제 이대 중대 이하의 서류 면접을 지도하다 보면 실제로 어떤 질문을 받는지를 체크하게 되는데 학교들이 봉사 시간을 체크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학교 출신인지는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학교별로 모아놓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A 학교의 평균 봉사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게 3년간 30시간인데 이 학생은 10시간밖에 없어 라는 학생에게 니네 학교 다른 학생보다 봉사 시간이 적은데 왜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뭐냐? 남들 하는 만큼은 해줘야 된다. 어떤 학교는 평균이 100시간이고 평균이 15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변별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 평균 하는 만큼은 반드시 해준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많이 한다라고 해서 가점을 얻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도록 하다. 그 다음에 이 많은 활동들에 참여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가 어떤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덜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힘을 결국은 주거나 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회 나가야 되냐 이런 질문도 받아요. 대회에서 한 활동을
원래는 쓸 수 없게 돼 있지만 뭐 창체에 써주신다라고 하면은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서 대학의 기록 못 보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뒤에 독서 기록에 있는 책들만 채택해 써주신다 하면 써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학교에 중요한 행사니까 도움은 안 될 것 같지만 무조건 한다라는 생각은 사실 현명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지도를 하면서 몇 가지 정리한 원칙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지도하고 있는 그 학생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한 학기 단위로 해서 뭐 한 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시작하면 학생부 관리가 끝은 3학년 8월 31일이죠. 그때까지 이제 이어지는 상시적인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하고, 필요할 때 일회적으로 필요한 조언을 받는 그런 컨설팅하고 나눌 수 있을 텐데, 이제 어떤 우리가 타겟형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시기에 만나서 상의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카카오톡으로 계속 필요한 질문을 하고 필요한 답변을 매일매일 해준다. 필요할 때. 물론 뭐 내신에 집중하는 기간은 2, 3주 질문이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하루에 몇 시간치 질문을 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 필요할 때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 그리고 꼭 탐구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년에 과목 선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면 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 이런 학생들 질문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데 뭔가 이 전형이나 이 학과는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학생들이 학생부 기재에 조금이라도 관련되거나 아니면 진로 선택, 제가 어떤 수시 6장을 어디 써라를 지원하는 컨설턴트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입시에 대한 이해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언들을 지속적으로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하느냐라고 하면, 뭐 2학년 때 시작한다라고 하면 학생부를 분석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잘된 부분, 아쉬운 부분들을 활동별로 예시를 넣어놨으니까 여긴 잘 안 보이죠. 출력된 걸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이제 들어간 내용들이 좋은 내용이다, 아쉬운 내용이다, 개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미 확정된 내용이라도 정리를 해서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래 쓸 때 그걸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이제 1년이 지나면 3월 초에 이제 첫 미팅을 하면서 지난해 학생부를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 쓰려는 어떤 가지고 있는 진로 목표,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난해까지 학생부에서 보이는 어떤 관심사, 그 다음에 어떤 이 실제 뭐 이런 것들을 이미 한 활동들, 이런 걸 토대로 올해 기본적으로 자유주제로 뭔가를 해야 될 때 하면 좋을 것 같은 탐구 주제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줍니다. 미리 준비를 해주고 수행할 때마다 이걸 정리를 하면서 배분이 크게 틀어지지 않도록 좀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는 거고, 좀 기본적으로 우리 카카오톡으로는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느냐, 뭔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예시 들어달라 라거나, 아니면 뭔가 후속 활동하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학부모 초청 강연 같은 거에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학부모 초청 강연이면 예를 들면 이런 게 할 수 있어 라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선생님이 책책 이렇게 써주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혹시 어떻게 수정 의견 가져가면 될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의견을 준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선생님이 한번 쓴 거를 이거 뭐 학년만 마무리나 학기말 마무리 같은 때 뭔가 수정안 같은 것들을 문구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말로 어떤 의견을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넣으면 좋을지 아니면 뺀 게 좋을지 이런 의견들을 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짧게 쓰는 걸 어려워합니다. 물론 저도 평소에 짧게 글을 쓰는 것보다는 뭐 장황하게 쓰는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1500바이트, 뭐 750바이트 이렇게 줄여야 된다라고 할 때 학생들은 뭘 버리고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길게 써서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몰라서 진짜 말 그대로 디테일 다 날리고 뼈대만 남기거나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실 제가 이제 자소서부터 해가지고 워낙 이 분량이 정해진 글을 쓰고 첨삭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도움을 준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도움을 준다. 근데 뭐 첨언하자면 뭐 24시간 대기하면서 답변을 주는 건 물론 아닙니다. 저도 이제 수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인 질문들을 그날 답변을 주고 잔다. 시간이 늦더라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학교 스타일 예비 1학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프로그램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학년 1학기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시키는 학교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나 아니면은 우리 학교는 예를 들면 이 시기에만 좀 조언을 받으면 될 것 같아 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학생분 어떤지, 그리고 뭔가 갑자기 탐구 8개 중간고사 끝나고 8개 해야 되는데 주제 뭐 하면 좋을지 추천받고 싶을 때, 아니면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탐구 활동이 하나 있는데 이것 좀 제대로 집중해서 좀 조언을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뭔가 연말이나 이럴 때 이거 수정 의견 있으면 내라고 해서 학생부 나눠줬는데 어떤 의견을 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결국은 지속적인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들이긴 합니다만,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 한 번씩 그 조언을 받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좋은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1학년 뭐 중반이나 아니면 2학년 때 시작한 학생들 되면 3학년 되면 되게 그 탐구하는 거 제가 생각하듯이 생각을 비슷하게 갖게 되면 탐구에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제 잘 배치하고 자료 잘 찾으면 좋은 학생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은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거 어때?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도 되나요? 라고 하고 1시간 뒤에 답이 옵니다. 이 정도가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주는 걸 든든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나 아니면은 어떤 큰 방향을 한번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일회적인 상담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입시에 대해서 물론 보통의 경우보다는 잘 알고 계시긴 합니다만, 대학이 진짜 원하는 걸 약간 오해하시고 계신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생님의 조언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 입시 전문가들도 정답이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왔을 때 어떤 결과를 내었다라는 게 꼬일 수 있다라는 것, 제가 얼마 전에 그때 느꼈어요. 뭐 아마 여기 자사특목도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3학년 때 서울대 같은 데를 지원하면은 같은 학과에 2명 있으면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들이 조정을 해줍니다. 안 겹치게 조정을 해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매년 포항대, 거기도 결과 이 문과가 강한 데는 아니긴 합니다만 거기 수업을 매년 특강으로 내려가는데 학교에서 이런 판단을 하더라고요. 어떤 판단이냐면 A, B, C 학과는 우리 학과 학생을 계속 뽑아주는데 딴 과는 안 뽑아주더라. 그래서 전부 다 거기 몰빵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서울대 평가 방식으로 보면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알고 있는 정보만을 토대로 보면 철학과 쓰니까 근데 포항제철고를 학교 이름 너무 명확하게 얘기했네. A라는 학교를 특정 학과에서 안 뽑아줄 이유는 없죠. 대원외고만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철학과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썼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외고 철학과 안 뽑아주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저랑 한 학생 붙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학생이 사실상 뭐 아주 부족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합격하기엔 뭔가 결여된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 몇 번이 누적이 되는 것이지, A라는 학과에서는 안 뽑아준다, 뭐 교육학과에서 안 뽑아준다, 뭐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우수하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면 헷갈리긴 합니다만, 선생님의 판단에 어떤 의심이 든다라거나 아니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필요한 조언을 이례적으로 받는 것이 큰 입시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들준비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좀 있는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